여러분은 우주 공간을 초당 29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어요. 거의 빛의 속도죠? 편히 계세요. 긴 여정이 될 거예요. 90년 조금 넘게 지속될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냉동 캡슐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신비로운 외계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거의 1세기 동안 비행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행성들이 발견됐지만 이 행성이야말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행성은 짙은 파란색 공처럼 생겼고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복잡한 기술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해왕성 크기 정도이며 M등급의 작은 별, 즉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모항성의 8배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타는 마그마의 층이 이 행성의 표면을 덮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외계 행성의 온도는 매우 낮고 지구와 비슷해요. 그것은 적색외성이 우리 태양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우주물체의 대기가 수증기 아니면 헬륨 아니면 헬륨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 중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세한 박테리아라도 대단한 발견이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행성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기원 때문이에요. 만약 그 행성의 대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물체가 적색외성 주변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작은 기초가 될 거예요. 설령 이 이상한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 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까지 운반해서 연구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구 근처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천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이상한 가스 물질을 발견했어요. 인화수소의 화학적 흔적이었어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인화수소가 지구상에서 일부 미생물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펭귄의 몸에서 인화수소가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펭귄이 금성에서 왔다는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늪과 진흙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인화수소의 일부 흔적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금성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어요. 금성의 온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요. 하지만 금성 상공의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마도 몇몇 미생물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산이 종종 그곳에서 폭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출의 결과로 인화수소의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인화수소 출현의 원인이라면 아마도 생명체를 찾지 못할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연구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은 우주로 가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해 왔어요. 그중 일부는 외성과 큰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성들은 완전히 혼자 존재해요. 어떤 별의 궤도에도 속하지 않아요. 차가운 우주 공간에 버려져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모든 외계 행성들은 모항성들로부터 제각각 다른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는 다릅니다. 태양계 밖에 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의 매혹적인 우주 물체로는 슈퍼지구가 있어요. 만약 어떤 행성의 무게가 지구의 2에서 10배 정도 나가고 2배 더 크고 별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것은 슈퍼지구라고 불립니다. 우리 지구와는 더 이상 비슷하지 않아요. 슈퍼지구는 가스, 바위, 물, 얼음, 불, 산, 유리 또는 다이아몬드로 구성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인간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슈퍼지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구에만 알맞도록 적응하고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슈퍼지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슈퍼지구는 엄청난 질량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성들 중 많은 곳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천둥번개가 쳐요. 그리고 하루는 24시간보다 몇 배나 더 오래 지속돼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슈퍼지구로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도착했어요. 거대하고 주황색이고 웅장해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 캡슐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행성 전체가 불타는 공처럼 불타오르고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있다면 분명 천하무적일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슈퍼지구를 찾아 날아갑니다. 몇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저 거대한 행성이 괜찮아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 행성은 모항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온이 너무 낮아서 분자조차 얼어붙을 지경이에요. 남극은 이 슈퍼지구에 비하면 뜨거운 사막 같아요. 여행을 계속하고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지구보다 3배 더 무겁고 크기가 2배 더 커요. 바위 가스로 되어 있고 아마도 물도 있을 거예요. 수송 캡슐을 타고 행성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치 커다란 벽돌 상자를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발자국도 걷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슈퍼지구가 무거울수록 중력은 더 커집니다. 몸이 바닥에 눌려있고 이걸 이기기에는 근육이 너무 약해요. 또한 중력의 증가는 지각판의 활발한 변동을 유발합니다. 지진과 산사태는 이 행성에서 꽤 빈번해요. 이곳의 암석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런 행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캡슐로 돌아가서 날아갑니다. 하지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행성의 중력은 우주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밧줄이 우주선을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남은 연료를 모두 사용하여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권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세계의 또 다른 문제는 운석이에요. 중력은 우주선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거대한 우주물체도 끌어당겨요. 거대한 소행성은 슈퍼지구의 인력 때문에 경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유성우의 형태로 행성에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서 파괴력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슈퍼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높은 압력으로 인한 행성 핵의 정지입니다. 수천억 톤의 단단한 바위가 행성의 심장부를 압착해요. 핵은 항상 움직여야 자기장을 계속 작동시키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태양 폭풍과 우주 방사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구에서 이러한 폭풍은 전자장치의 작동을 방해하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에 작은 구멍만 생겨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는 별의 에너지와 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은 슈퍼지구를 빠르게 파괴하고 생명체가 발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상적인 생명의 조건을 가진 슈퍼지구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성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슈퍼지구는 끔찍한 표면과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금속을 증발시킬 수 있는 행성도 있어요. 불타는 듯한 바람은 고체 물질을 분자로 분해해요. 그런 슈퍼지구는 평범한 행성이 아니라 별에 가까워요. 또한 물로 완전히 뒤덮인 슈퍼지구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땅이 전혀 없어요. 바다는 순식간에 어떤 섬이든 가라앉힙니다. 물속에는 화산이 있고 거의 매시간 폭발하며 수십억 톤의 마그마를 방출해요.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런 행성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행성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파괴적인 쓰나미가 발생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황산이 쏟아지는 슈퍼지구는 어떨까요? 또 다른 먼 세계의 표면은 유리로 된 바람이 불어요. 불도 많고 모래도 많아요. 뜨거운 공기가 모래 입자를 태우면 모래 입자는 유리로 변해요. 그런 행성들에 비하면 지구는 천국 같아요. 하지만 은하계의 먼 끝에 살고 있는 몇몇 이상한 유기체들에게는 지구가 끔찍한 세상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디아가 지금은 물속에 잠겨있지만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사이에 있던 6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었었다고 주장해요. 지구는 한때 수백만 년 전 모든 대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커다란 피자파이였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판게아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대서양 지역은 약 3억 3,500만 년에서 1억 7,500만 년 전에 메마른 땅이었어요.
수년간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판게아가 약 2억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북대서양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가 있는 지역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6천만 년 전에 떨어져 다른 모든 땅으로부터 떠내려갔죠. 그리고 지구가 커다란 피자 파이와 같았기 때문에 피자처럼 나뉘어지게 되었죠. 많은 땅들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대륙들을 형성하면서 크고 작은 조각들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은 판게아가 갈라진 결과 약 320km에 이르는 땅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 1000만 년 전에 이 땅 조각이 현재 아이슬란드인 땅의 끝 부분은 남겨둔 채 동쪽과 서쪽 부분은 물속에 잠겼어요. 반구조가 움직일 때 서로 갈리면서 현재의 풍경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모두 멘틀 덕분이에요. 이 새로운 급진적인 이론은 역사책에 쓰여진 모든 것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것에 반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많은 회의적이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해저와 지구의 지각을 분석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 아래의 지각은 알고 보니 보통의 지각보다 훨씬 더 두꺼웠어요. 해양 지각은 우리가 걷고 사는 육지 지각에 비해 녹은 독특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밀도가 훨씬 더 높아요. 지구에서 가장 얇은 층은 생명이 살고 있는 지각이에요. 이곳은 물, 음식, 재배, 천연 자원과 미네랄 수집, 산호 호흡에 필수적이에요. 이건 바닥까지 가라앉지만 지구의 멘틀 바로 위까지 내려가죠. 또한 끊임없이 멘틀에 의해 순환되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워지죠. 그리고 이것이 해양 지각의 암석들이 다른 8km만한 곳들에 비해 40km 더 두꺼운지를 설명해주죠. 또한 이게 화산의 핫스팟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해저 자기 측량을 보면 줄무늬 패턴의 녹은 지각층이 보여요. 또 지구 자기장이 수백만 년에 걸쳐 극성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우리 풍경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 근처의 해저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르콘은 지각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년을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한 광물이에요. 이 샘플을 채취하고 연구함으로써 연구원들은 대륙의 지질학적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각이 더 두꺼운 해양성 또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일반적인 지각인 대륙성인지를 확실히 해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하룻밤에 할 수 없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구선에서 수행한 메아리를 측정할 수 있는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지각 깊숙이 구멍을 뚫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르콘 광물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와 그린란드에만 있는 독특한 화석화된 식물로 아이슬란디아가 한때 수면 위에 있었고 아마 나무들도 흩어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곳은 오늘날처럼 추운 땅이 아니었기에 숲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뭔가를 시사해 줄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물 화석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론은 더 심오하게 들어가 대아이슬란디아가 있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그린란드가 모두 하나의 미소 대륙에 있기에 겨울 마니아들의 목적지가 될 수 있고 스키 타기에 아주 좋을 수 있어요. 캐나다와 대아이슬란디아를 연결해 기차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경제가 훨씬 더 개방될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약 10만 3천 평방킬로미터로 이미 꽤 커요. 그리고 만약 대아이슬란디아가 오늘날 존재했다면 유럽은 완전히 다른 대륙이 되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숨겨진 다른 미세 대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떠돌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디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다면 그 이론은 우리가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가라앉은 다른 미세 대륙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뉴질랜드가 아이슬란디아보다 훨씬 더 큰 질란디아라고 불리는 아대륙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7,900만 년에서 8,300만 년 전에 초대륙인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걸 나타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물속에서 발견된 가장 얇고 가장 어린 대륙이라고 주장해요. 크라톤은 대부분의 대륙의 주요 토대 역할을 하는 중심 암석이에요. 이건 적어도 10억 년은 되었지만 질란디아를 구성하는 대륙 지각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니 꽤 어린 거죠. 이건 비록 오래된 바위와 멘틀의 일부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크라톤이 소실되었음을 의미해요.
이것들은 27억 살 정도로 추정되어 과학자들은 뉴질랜드의 지르콘 크리스탈에 대해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이게 13억 년이나 되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머지 대륙들은 30억 년 이상 되었죠. 과학자들은 뉴질랜드 주변의 바다 밑에 있는 암석의 구성을 연구했어요. 이것들은 대륙 지각에서 발견되는 이산 화교소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저에는 주로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한 바위가 있죠. 또한 주변의 일반적인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고 높아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카토 트로프 지역의 태즈먼 해와 산호해 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및 지형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것이 질랜디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좁은 긴 땅이에요. 위성 데이터는 지구 중력에서 작은 결점들을 추적해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의 지각 지도를 그렸어요. 그들은 질랜디아를 구성하며 크기가 거의 호주만한 땅덩어리를 보았어요. 비록 흔적들이 있더라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호주가 곤드와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사방으로 갈라진 많은 미소 대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초대륙은 남미, 남극, 호주, 질랜디아, 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아대륙으로 이루어졌었죠. 뉴질랜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만약 이론이 맞다면 질랜디아는 원래 크기의 6배가 될 거예요. 모리셔스는 겨우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섬이에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겨우 19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약 900만 년 전에 생겼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 지역의 수중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용암을 분출해 오늘날의 땅을 형성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30억 년 이상 된 지르콘 암석을 발견했어요. 이것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4분의 1 크기인 모리시아라고 불리는 물에 잠긴 대륙의 일부일 수 있어요. 이들이 발견한 지르콘은 모래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 속에도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대륙에서 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죠.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분출에 의해 야기된 다른 전형적인 암석보다 두드러지는 암석의 발견은 과학계를 이 이론으로 왜곡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슬란디아가 대아이슬란디아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리시아는 한때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로 구성된 로디니아라고 불렸어요. 이론에 의하면 약 8,500만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인도가 분리되었을 때 모리시아가 물에 잠겼다고 해요. 아틀란티스 문명이 고대 그리스 연안의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화로 여겨지지만 과학자들이 마침내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잃어버린 대륙을 찾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 양말, 열쇠 같은 걸 잃어버린 적은 많지만 어떻게 대륙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죠? 그건 지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1억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 지구에서 대아드리아라고 불리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과정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뱀이 바위 사이를 미끄러지거나 구멍 속으로 내려가는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도망가는 뱀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면 대륙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뱀은 보통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만일 1억 년 전에 뱀이 바위 사이로 미끄러지는 걸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절대 몰랐을 거예요. 과학자들도 아드리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뱀이 벗어놓은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맥이 없었다면 말이죠. 도망치는 뱀이 바위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뱀은 허물을 벗을 때가 됐고 뱀이 벗은 허물이 바위와 땅 사이 그 작은 공간에 뭉쳐 있습니다. 대아드리아도 그랬어요. 잠시 후에 설명할 곤드와나라고 알려진 거대한 땅덩어리로부터 분리된 대아드리아는 그린란드 크기의 덩어리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유럽에 충돌했을 때 유럽 대륙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두 대륙이 만난 장소는 접히고 구겨지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고 접힌 주름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매우 분명하고 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겨울 휴가 동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장소죠. 바로 아펜닌산과 스위스 알프스입니다. 2019년 9월 이 거대한 발견을 한 연구팀을 이끌었던 지질학자 두에 반 힌스베르겐 교수는 자신만의 비유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접히는 과정을 우리가 작은 공간에 팔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셔츠 소매가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비교합니다. 그러면 셔츠는 접히고 뭉칩니다. 산맥들처럼요. 혹시 다른 산맥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궁금하다면 네, 맞습니다. 두 손으로 모래를 밀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손이 지형을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만든 모래 봉우리들은 로키 산맥의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뱀 허물, 셔츠 소매, 모래, 비유는 다양해도 거대한 땅덩어리가 서로 부딪혀 위아래로 포개질 때 산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산맥을 남기고 사라진 대륙은요? 대아드리아 자체는 어디로 간 거죠? 뱀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지하로 굴을 파고들듯이 아드리아는 계속해서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반 힌스베르겐 박사는 대아드리아가 아마도 지금 남유럽 아래 약 1450km 지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대아드리아가 물 아래나 육지 아래에 있다면 아직 대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뱀은 땅속에 있어도 여전히 뱀인가요? 물론입니다. 대부분 물속에 있지만 전혀 사라지지 않은 대륙이 있어요. 질랜디아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뉴질랜드 대륙 또는 테즈만티스라고도 불립니다. 마치 군도처럼 생겼는데 섬들이 줄지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물 밑을 들여다본다면 산꼭대기가 수면 위로 삐져나와 있는 물에 잠긴 하나의 연결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산봉우리들이 바로 섬이죠. 질랜디아는 미소 대륙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륙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사라진 대륙과 미소 대륙을 제외하고 몇 개의 대륙이 있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륙은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7개의 대륙이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아프리카, 남극, 아시아, 호주, 오세아니아라고도 하죠.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하지만 유럽의 아이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로 결합해서 6대륙이 있다고 배웁니다. 남아메리카 사람들 역시 6개의 대륙이 있다고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세고 북미와 남미를 하나로 칩니다. 더 이상한 건 모든 사람들이 호주는 대륙으로 인정하면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타이틀에 더 동감한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한 그린란드. 이 모든 것은 대륙 아래에 있는 지각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도의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남겨두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대륙은 애초에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지구본이나 지도를 보면 대서양을 둘러싸고 있는 2개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북미와 남미, 다른 한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리저리 밀려서 하나의 더욱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판게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만약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었다면 1억 7,500만 년 전에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 2개의 퍼즐 조각으로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분할은 아마도 수평으로 진행됐을 것이고 로라시아라고 불리는 북미, 유럽, 아시아는 위로, 남미는 곤드와나라고 알려진 땅덩어리로 아프리카, 남극, 호주와 함께 분리되었습니다. 네, 대아드리아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게 된 덩어리죠. 그렇다면 만약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 대륙, 미소대륙, 섬, 군도를 모아서 다 붙여놓는다면 판게아라고 알려진 원래의 그 땅덩어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군도를 연결하는 땅덩어리처럼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땅덩어리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아드리아 말고 사라진 육지는 더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찾고 있고 이미 몇 개를 발견했어요. 잃어버린 대륙들 중 하나는 리오그란데 라이즈입니다. 브라질의 아틀란티스로 불리는 해저산맥이에요. 대아드리아는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라시아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해 주변이고 지중해는 그리스와 아테네가 있는 곳이니까 대아드리아는 아틀란티스가 틀림없어요. 그렇죠? 글쎄요, 역사학자들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 신들이 아테네인들과의 갈등으로 문명을 처벌했다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더 과학적인 이론은 아틀란티스가 그저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대아드리아가 유럽 아래로 잠수했을 때 남은 섬들 중 하나일 수도 있을까요?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드리아 자체가 아틀란티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륙을 유럽 아래로 밀어낸 지각의 힘은 1억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전 약 8천만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인은 물론 어떤 인간과도 분쟁이 있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전 세계의 대륙을 산산조각이 난 판게아를 형성하는 깨진 퍼즐 조각으로 본다면 반 힌스게르겐 박사와 그의 팀이 지난 10년 동안 그 퍼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퍼즐처럼 많은 조각이 부족할 경우 퍼즐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아드리아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위의 광물에 남겨진 자기 기록을 추적하는 정교한 지질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바위, 돌, 산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일종의 각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지구의 자기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극은 지자기 역전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가끔 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정 침전물과 광물의 특정 자력은 지도와 달력처럼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드리아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도중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의 자력을 연구하다가 연구팀은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도 알아냈습니다. 대아드리아는 유럽으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회전하기도 했습니다.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북쪽으로 여행하던 땅덩어리가 유럽이라고 알려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그 여행이 중단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읽는 동화 같네요. 아직도 남은 유일한 궁금증은 만약 대아드리아가 유럽 아래로 내려갔다면 다시 솟아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해요. 대륙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느리게 움직이니까 1억 년 후에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미래의 학교에서 몇 개의 대륙에 대해 가르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있겠죠? 중력 이 무정한 놈. 돌에 걸려 엎드려 넘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 덜렁대진 않아요. 알죠? 어쨌든 중력은 변함없는 거 맞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완전 흔들리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르죠. 로맨틱하지 않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솔직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면요. 지구상에는 중력이 미쳐버린 것 같이 반응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길 클릭한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인도 레 마그네틱 힐. 인도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도로가 펼쳐져 있어요. 주변 풍경과 다를 바 없고 아주 특이하고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마그네틱 힐의 경사면을 올라가는 곳에 차를 세우고 중립을 걸면 차가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 시속 20km의 속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를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비행기도 이곳에선 고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해요. 사실 언덕을 내려가는 건데 단지 지형이 위로 올라가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전 직접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폴란드 구부러진 숲 노베 자르노브 마을 근처에 숲이 있는데 그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소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30년대에 심어진 거의 뿌리부터 북쪽으로 급격히 꺾여 반원 모양으로 위로 자라나고 있는 400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과학자는 나무의 이상한 성장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지만 나무도 무엇이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밀어낸 것이 중력 이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의 문제점은 몇 년 동안 중력이 머물렀다는 건데 오직 나무에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쨌든 확실한 설명이 없으니 누가 알겠어요? 페루 제도 폭포, 위로 올라가는 폭포 본 적 있나요?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중간쯤에 있는 페루 제도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신비로님이 물을 바위 위로 밀어 올린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했다면 죄송해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입이 떡 벌어져요. 이곳의 바람이 아주 강력해서
물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위로 던져버려요. 메리 포핀스가 우산을 쓰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바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사실 이 폭포는 독특하지 않아요. 지구에는 바람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환상을 만드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는 바람과 끊임없이 싸우는 폭포가 있는 킨더강이 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폭포물의 절반은 밑바닥에 닿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 네바다주 후버댐, 높이가 약 221m인 댐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약간의 속임수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물 한 병을 가져다가 가장자리에 부어보세요.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대신 위로 흐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마법이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페로제드의 폭포처럼 이곳에 물이 떨어지기에 바람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더 인상적이에요. 한국 도깨비도로, 또 다른 도로에 위치한 중력이 이상한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땅에 빈 깡통이나 병을 놓으면 즉시 위로 굴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죠. 하지만 세계의 다른 곳들과는 달리 도깨비길은 그냥 착시현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경사면을 내려가면 오르막길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게 꽤나 정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구를 수 있는 물체를 내려놓으면 굴러가야 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현지 당국은 빠르게 그 아이디어를 얻어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을 신비한 길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어요. 버마 황금바위, 만약 요즘은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에 가게 되면 이 유명한 곳을 꼭 방문하세요. 벼랑 끝에 금박으로 덮인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작은 탑이 세워져 있어요. 이 바위의 인상적인 점은 바위가 절벽에 살짝 닿은 채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위가 언제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수세기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게다가 탑 위에 세워진 탑도 최근에 새로 추가된 탑이 아니기 때문에 꽤 드문 광경이죠. 바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력?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전설에 따르면 바위를 제자리 있게 해주는 게 부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고 해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바위가 절벽에 붙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2500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죠. 뭔가 있는 게 분명하겠죠. 아르헨티나 다바스코의 돌. 난 중력을 거역한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있다면 그건 다바스코의 돌이에요. 300톤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데 바람의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자리 아래 유리병을 놓아 확인하기도 했어요. 바위가 또 움직이자 폭발했죠. 불행하게도 한 세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수 없어요. 1912년 바위가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탄딜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너무 애석해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이 돌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일일이 다 조립할 순 없었지만 바위에 플라스틱 모조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탄딜에 오면 유명한 균형 잡고 있는 바위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지만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도 9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바로 들어오죠. 미국 와이오밍주 데빌스타워,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 나오는 이곳을 기억하나요? 못 봤다면 가서 보고 오세요. 하지만 지금 바로 말고요. 이곳은 마법을 본 것 같지도 않고 눈앞에서 중력을 속이지도 않아요. 제 목록에 있는 다른 장소들에 비하면 완전 지루하게 들리죠? 그쵸? 하지만 데빌스타워의 진짜 놀라운 특징은 과학자들이 애초에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벽이 엄청 가팔라서 말 그대로 수직인 높이가 265m인 안반층이에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 돌 조각은 주변 수 킬로미터 이런 비슷한 것도 없는 와이오밍의 평평한 평야 가운데 우뚝 솟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풍경에 갑자기 이렇게 높은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론은 많지만 아직 아무도 답을 몰라요. 제 이론이요? 아마 여기가 지구에 거대한 참외 배꼽이 있는 곳인가 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나은 이론을 생각해보세요. 미국 오리건주 보르텍스, 오리건주 골드힐의 신비한 집은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뭔가를 붙잡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공은 위로 굴러가며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는 빗자루도 있어요. 반잣집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 지역 원주민 부족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금단의 땅이라고 불렀고 이곳으로의 접근을 피했죠. 하지만 이 반잣집 주인은 이곳을 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어요. 그들은 이곳에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여기에 대한 걸 뉴스와 신문에 그리고 나중엔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진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눈과 다른 감각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이죠. 캐나다 허드슨만. 좋아요. 그동안 상당히 애매한 것들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번엔 진짜를 다루테예요. 허드슨만 변칙이에요.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진짜로 중력이 낮은 세상 유일한 곳일 거예요. 이 차이가 정밀 장비로 측정되기 때문에 회의론자들도 이걸 비웃을 순 없어요. 그럼 여기 중력이 예를 들어 달만큼 낮다는 뜻인가요?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인가요? 아직 모르겠네요. 차이는 미미해요.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느낄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을 덮었던 빙상 때문에 이런 이상이 존재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암석을 너무 압축시켜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고 허드슨만의 중력장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이 지역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전 문워크는 못하겠네요. 거대한 운석이 우리 대기에 들어와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졌어요. 거대한 불길이 지구를 여러 번 둘러싸고 녹색의 풍경은 오직 재와 먼지만 남게 됩니다. 지구의 미래에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삼킬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 태양은 계속해서 팽창할 거예요. 저한테만 이 목소리가 들리나요? 태양이 너무 커져서 본의 아니게 지구를 집어삼킬 거예요. 저기요, 이건 제 비디오예요. 누가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먼 미래까지는 가지 말아요. 그렇게 하죠. 지구에 곧 고리가 생길 거라는 사실은 어때요? 토성처럼요? 비슷해요. 토성의 고리는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수천 년 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토성의 궤도에서 일어났어요. 토성의 중력 때문에 위성 중 하나가 산산조각 났어요. 네, 토성은 가스행성이에요.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그래서 중력도 더 강해요. 중력이 궤도에 있는 작은 위성을 표면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조성력에 의해 안쪽에서부터 분해됐어요. 수많은 거대한 파편이 토성의 궤도에 박혔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두 개의 달이 충돌했다고 말합니다. 당구공처럼 서로 부딪혔죠. 그 결과 두 우주 물체 모두 파편과 얼음덩어리로 변했어요. 어떻게 그곳에 갔든 간에 이 잔해들이 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서로 충돌해서 더 작은 바위로 변했습니다. 일종의 우주 믹서기처럼요. 바위는 점차 가루로 갈아졌어요. 그리고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 작은 결정체로 변했어요. 평균적으로 그 결정체와 고리의 크기 비율은 인간의 손톱과 스쿨버스의 비율과 같아요. 머지않아 비슷한 고리가 지구 주위에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요? 제 말은 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달이 조만간 부서질 거라고 상상하기는 힘든데요. 게다가 지구 궤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달이 없어요. 우주 쓰레기예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1957년경부터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시나리오를 따르죠. 네, 그래요. 로켓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스터, 심지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로켓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로켓 끝에 있는 캡슐에 들어있는 화물이죠. 부스터가 로켓을 거의 궤도로 가속시킨 다음 도킹을 해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엔진을 점화하고 화물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훨씬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도 도킹을 풀고 화물 캡슐은 위성이나 우주 탐사선을 우주로 내보내요. 네, 로켓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화물 캡슐은 일회용이었어요. 그것들이 지구 궤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가 이것들을 끌어당겨서 대기권에 들어갔고 공기와의 마찰로 불타버렸어요. 하지만 많은 물체들이 수십 년 동안 지구 주변을 돌고 있어요. 2021년 현재 우리 궤도에는 약 1억 7천만 개의 우주 파편 물체가 있어요. 이것들은 로켓 단계의 도킹을 풀 때 사용되는 볼트 같은 우주선의 부품이에요. 또한 오래된 인공위성, 작동 중인 위성, 작동하는 우주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충돌로 인한 잔해도 있어요. 아,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2009년에 두 개의 위성이 서로 충돌했어요. 두 위성 모두 파괴됐고 약 600개의 다양한 크기로 부서졌어요. 네, 그리고 이 날카로운 금속 파편들은 초당 10km의 속도로 궤도를 비행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런던까지 10분 이내에 여행할 수 있는 속도예요. 우리 로켓이 날아가는 속도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상업용 비행기보다 45배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작아져요. 토성 주변의 달 잔해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는 많은 금속 파편이 우리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겠죠?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이미 우주잔의 구름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엔진을 한번 작동시킨 적이 있어요. 날카로운 금속 부품은 정거장의 선체를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구멍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 15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이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계속해서 궤도로 파편을 버린다면 정말로 지구에 고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낮에도 보일 거예요.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면 지구가 들이우는 그림자에 가려진 아름다운 줄무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경치가 정말 멋있겠죠? 좀 더 놀라운 걸 보고 싶으세요? 우리 태양의 크기가 10배 증가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태양은 수소를 태우는 거대한 보일러와 같아요. 태양은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으며 매 10억 년마다 10% 더 밝아지고 더 많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지구를 더 뜨겁게 할 것이고 결국 지구와 바다의 해양이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서 지구는 거대한 온실이 돼요. 지구는 금성처럼 보일 거예요.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어떡하죠? 모든 인간과 동물을 우주선에 싣고 화성으로 이동해요. 그때쯤이면 태양이 화성을 잘 데웠을 거예요. 화성 내부 깊은 곳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는 증발하기 시작하고 화성에 대기가 생길 거예요. 이것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화성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온화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화성 표면에서 지구가 금성처럼 산성 구름으로 인해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겠죠. 네, 하지만 약 70억 년 후에 태양은 훨씬 더 팽창하기 시작해서 적색거성이 될 거예요. 2단계에서 태양은 지금보다 256배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수성과 금성을 완전히 삼킬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가장자리는 지구의 궤도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지구는 태양 표면의 뜨거운 플라즈마에 빠져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별이 연료를 너무 많이 태우면 무게가 줄어요. 그래서 태양의 중력장도 약해질 거예요. 더 이상 태양계의 행성을 가까이에 두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지구의 궤도는 더 넓어질 거예요. 그 후 지구는 태양 근처에 있는 첫 번째 행성이 될 거예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양의 위층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질량과 중력이 극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것은 태양계를 혼란에 빠뜨릴 거예요. 어떤 행성들은 서로 충돌할 거예요. 어떤 행성들은 멀고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마치 우주 당구 게임처럼요. 맞아요. 그리고 태양 수면의 마지막 단계는 백색 외성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구 크기가 될 거예요. 살아남은 행성들은 백색 외성으로부터 충분한 열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태양빛은 수십억 년, 수조 년에 걸쳐 점차 희미해져요. 먼 미래에 지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엄청난 규모가 될 거예요.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이죠? 맞아요.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00km로 우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그 속도라면 단 6분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진 밤하늘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과 가스를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40억 년 후에 두 은하는 병합의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아무도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두 은하의 별과 성운이 충돌하는 완전한 혼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거예요. 불꽃놀이처럼요.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은하의 별과 우주 물체의 밀집도는 매우 낮아요. 그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해요. 모래 한 움큼을 지구 전체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두 은하가 충돌할 때쯤이면 지구의 뜨거운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지상 생명체의 종말을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약 37억 5천만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녹은 암석이 갑자기 지면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밝은 용암 분수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어요. 이 계곡의 한 화산이 거의 800년 만에 깊은 잠에서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활화산, 휴화산, 그리고 사화산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1900개의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화산이란 건 가까운 과거에 폭발한 적이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휴화산은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요. 사화산은 100만 년 이상 전혀 활동이 없었던 화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이 화산 폭발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1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화산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왔고 용감한 방문객들은 용암 위에서 계란과 베이컨을 튀기려고 했어요. 음식을 까맣게 태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용암은 섭씨 125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닿는 것은 모두 태워버려요. 하지만 또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발로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용암이 방출됐어요. 하지만 계곡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끊임없이 커지는 일종의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흐를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암의 밀도와 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1분에 약 6m의 속도로 일반인의 보행 속도보다 느리게 천천히 흐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속 48km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산이 위험한 건 용암 때문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운 좋게도 아이슬란드의 경우 바람이 이러한 가스를 주택가에서 멀리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15개월 동안 점점 더 강한 지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기 전 3주 동안 5만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시간당 100번 꼴이었습니다. 이 화산은 3월부터 활동했고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화산이 몇 주, 몇 달,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샤스타 화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5대 화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폭발은 1250년이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화산은 600년에서 800년마다 폭발합니다. 그 말은 똑딱똑딱 조만간 폭발할 거란 뜻이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19세기의 마지막으로 폭발한 활화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폭발할 때 과학자들은 화산이 더 많은 양의 재와 먼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정전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운트 우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에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1983년 이래로 거의 끊임없이 폭발해왔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 계속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서 가장 어린 지상 화산이에요. 화산은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산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의 한 화산이 들판에서 폭발했고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높이가 거의 457m에 달했어요. 9년 후에 마침내 폭발이 멈췄을 때 화산은 2804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707년이었고 90km 떨어진 곳까지 불타는 바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만약 오늘날 비슷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도쿄는 그 지역 안에 속해요.
후지산은 활화산이 많고 지진이 빈번한 태평양의 말굽 모양 지역인 불의 고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적도 주변을 감쌀 수 있는 길이죠. 2020년 1월 필리핀의 타알 화산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고 1km 상공까지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 폭발은 심지어 보기 드문 현상인 지저분한 폭풍으로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산 위의 연기 구름 자체에서 번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화산 쓰나미의 가능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보통 화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지각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타알은 지난 450년 동안 30번 이상 폭발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화산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마그마가 이동 중이라는 초기 경고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활동 중인 성층 화산인데 가파른 면이 있는 원뿔 모양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화산은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용암이 분출구를 돌면서 쉽고 층층이 쌓이면서 가파른 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아베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화구, 웅장한 호수, 그리고 특이한 바위 형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화산지대입니다.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고 19세기 중반부터 10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용암 흐름, 그리고 유독가스만이 화산에서 나오는 위험은 아닙니다. 라하르라는 것도 있어요. 화산에서 배출된 진흙과 퇴적물이죠. 분출 사이에 눈이 녹고 칼데라에서 호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분출이 호수로 진흙, 화산재, 그리고 바위를 가져온다면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걸 막는 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고 아낙 크라카투아 화산도 있어요. 이 이름은 크라카투아의 아이들이란 뜻인데 그 악명 높은 부모도 근처에 있습니다. 2018년 거대한 쓰나미가 일부 아이들 화산을 깨웠습니다. 그 부모가 1883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크라카투아의 폭발음은 당시 가장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328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음파는 지구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화산의 폭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누아투의 야수르산은 용암호수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심지어 화산 가장자리 너머로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호수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화산 활동이 5단계 중 3단계나 4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더 강한 지진, 화산 떨림, 증기, 가스 또는 화산재 방출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땐 당연히 출입 금지 구역이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큰 호수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용암은 비정상적으로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가장 높은 화산은 아니지만 이티오피아의 에트라에일은 매우 드물게도 끊임없이 용암 호수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연기산이라고 부르는데 용암 호수가 종종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다나킬 함몰지 근처에 있습니다. 메라피는 16세기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폭발해왔습니다. 이 화산은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도록 돕습니다. 한동안 휴면 상태였던 멕시코 중부의 이 화산은 1994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거대한 진흙 흐름과 강한 폭발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거대한 화산의 엄청난 폭발은 고대 도시와 피라미드 전체를 묻었습니다. 용암과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산의 웅장한 광경을 창밖으로 보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화산이 열을 내뿜을 때 과타말라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그곳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는 시칠리아 북쪽의 작은 섬에 있습니다. 스트롬볼리는
분화구 내부의 분출구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용암을 내뿜으며 정기적으로 폭발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은 화성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알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의 주민 여러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의 속도는 음속보다 몇 배 빠르며 매일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 태양계에 들어오면 천왕성, 토성, 목성, 그리고 화성을 지나쳐 날아올 거예요. 이 행성들의 중력장 또한 이 소행성을 가속화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성이 최종 목적지가 될 거예요.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산 극의 운석이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재앙은 350일 후에 일어날 거예요. 거리는 공황 상태예요. 사람들은 벙커를 사고 지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학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였어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물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강력한 로켓이 소행성을 수십만 조각으로 쪼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겠지만 우리 집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1년도 안 돼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최고의 망원경을 이용해 전문학자들이 독특한 유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소행성이 우리 태양계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최고의 벙커를 갖춘 하나의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소행성의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돌이 날 때를 기다리게 사람들을 하나의 굉장히 크고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게 낫거든요. 때가 왔어요. 소행성은 천왕성을 지나가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이 거대한 우주체는 빛의 속도보다 단 10배 느려요. 과학자들은 공중에 로켓을 발사해요. 소행성이 토성을 지나쳐 고리의 일부를 파괴해요. 소행성의 궤도가 변했어요. 휜 경로를 통해 다른 행성들을 지나쳐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로켓은 뒤에 긴 불자치를 남기면서 음속에 도달합니다. 소행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화성 근처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로켓이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소행성이 폭발해 수백만 개의 입자로 쪼개져요. 모든 조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요. 지구는 안전해요.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위성들이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감지합니다. 소행성의 작은 일부가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작아요? 모래알만한 크기예요. 하지만 폭발 때문에 가속화됐고 지금 모래알이 초당 29만 7천 킬로미터로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요. 이건 빛의 속도 99%에 해당해요. 이 속도라면 모래알은 소행성 전체가 가졌던 것과 거의 같은 파괴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달에 접근하고 있어요. 몇 초면 모래 알갱이가 지구를 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래알은 물리법칙으로 엄청난 힘을 얻어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질량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모래알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하면 에너지와 질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모래알을 볼 순 없지만 그 안엔 전체 대륙만한 질량이 들어있어요. 만약 모래알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질량은 무한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랙홀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경우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심지어 무생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 바다, 그리고 태양, 모든 도시, 나라, 그리고 대륙들, 공기, 소리, 대기, 지구의 모든 분자들, 모든 것들이 블랙홀의 놀라운 중력 때문에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행성의 흔적이 없어졌을 때 그 구멍은 달을 장악할 거예요. 중력이 점점 커지면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흡수할 거고요. 곧 태양에 닿겠죠. 우리의 행성은 스파게티처럼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블랙홀의 탄생을 촉발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빛의 속도의 99%의 속도로 오고 있어요. 곧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또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모래알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보면 눈부신 유성이 하늘을 뚫는 것 같아 보이죠?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모래알이 가열돼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 구름이 타오르고 있어요. 하늘이 수정처럼 맑아져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공기가 이온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분자가 쪼개지고 있거든요. 자연에서 이 과정은 번개가 질 때 일어나요. 우리의 태양도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공기를 소독할 수 있어요. 운석이 뒤에 오존 구멍을 남겨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우주 복사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래알은 바로 남양 중심부로 날아갑니다. 폭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은 남극이에요. 주변의 공기가 데워져서 바다의 차가운 온도와 섞이면서 허리케인을 형성합니다. 모래알이 표면에 접근하자마자 물이 끓기 시작해요. 모래알의 온도와 에너지가 너무 커서 물이 증발하지만 증기 분자는 바로 연소되어요. 수천 리터의 물이 지구 표면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모래알은 물이 그 전에 증발해버려서 표면에 닿지 않고 처음 몇 미터 아래를 날아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바다로 떨어져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수억 리터의 물이 거품을 내고 끌어올라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빛납니다. 태양빛이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던 심해는 거의 수영장 바닥의 물처럼 투명해요. 오래된 침몰선들의 잔해가 강력한 폭발 때문에 원자로 쪼개져요. 어둠 속에 사는 알려지지 않은 바다 괴물들과 대왕 오징어들은 밝은 빛이 두려워 헤엄쳐 도망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래 하나리 해저에 닿으면서 지구의 지각 깊숙이 침투해요. 이게 만약 지구의 중심부에 도달하면 행성은 믿을 수 없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 폭발할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바다와 땅의 저항이 모래알을 느리게 해 에너지를 빼앗아요. 이 때문에 지각판이 약간 이동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어 바다 전체에 퍼져나가요. 폭풍파가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고요. 작은 돌을 웅덩이에 던진 걸 상상해보세요. 바로 같은 일이 바다에 일어나는 거죠. 거대한 파도가 해안 도시들을 향해 다가가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미 대피했지만 모래 하나로 인한 피해는 수백조 원이 들 거예요. 집들이 파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겨요. 잠시 후 허리케인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모래알에 의해 증발된 바닷물이 거대한 폭풍구름을 형성해요. 바람이 이 구름들을 대륙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나서 쓰나미 이후 장기적인 우기가 시작되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자연재해는 여전해요. 남극해의 수온이 몇 도 상승했어요. 충돌 지점에는 물이 끓고 있어서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빙산이 녹아 없어지고 있어서 세계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몇몇 대륙의 가장자리들이 영원히 물속에 가라앉아요. 천둥구름이 사하라 사막과 다른 사막에 도달해요. 지각판의 이동은 몇몇 대륙의 지진을 일으켜요. 화산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하늘은 화산재로 가득 차요. 잿더미가 다 가라앉으려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처음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에 도전적인 여건이 조성돼요. 식물과 모든 생명체들은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해요. 나무와 해조류의 광합성이 방해받아요. 산소 생산이 멈추는 거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행성의 대기를 가득 채웠던 공기가 서서히 고갈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해요. 땅과 바다 둘 다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죠. 그리고 광합성 생산을 위해 인공 조명으로 농장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가라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화산 안엔 뜨거운 마그마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엔 화학 원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재와 함께 영양소들이 땅에 떨어져 토양은 이제 비옥해져요. 식물, 나무, 과일, 그리고 야채는 놀랄 정도로 빨리 자라면서 새로운 산소를 많이 생산해내요. 사하라 사막은 지금 꽃이 만발해 사막이 아닌 꽃핀 초원 같아 보여요. 모래알이 지구를 파괴하는 대신 새롭게 해줬네요. 지구를 반으로 잘라볼게요. 모든 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 핵이 있네요. 여긴 오븐의 내부보다 약 40배 더 뜨거워요. 저기 멘틀이 있네요. 뜨거운 용암의 바다죠. 여기 지구 지각이 나오네요. 우리 문명이 살고 있는 단단한 표면이죠. 하지만 위를 올려다보면 대기층과 오존층 외에도 많은 층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이곳에서 우리의 행성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상한 방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지구의 자기장은 아니에요. 이 방울은 전파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행성은 전파 스펙트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납니다. 하지만 우린 잠수함과 연락을 취하게 해주는 저주파 파동에 관심이 있어요. 자, 전파는 광파 또는 규칙적인 바다의 파도와도 같아요. 이걸 좀 보세요. 두 꼭대기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에요.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이런 파장이 있는 게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 1초 간격으로 10개의 파장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 파장의 주파수를 추측할 수 있나요? 네, 10Hz예요. 휴대폰은 300MHz에서 3000MHz의 주파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수에 0을 6개 더 붙여보세요. 하지만 그 주파수의 파장은 벽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터널을 지나 운전할 때 폰의 연결이 끊어지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건 그 안에 금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파를 많이 약화시키는 전도성 물질이죠. 소금물도 일종의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충분히 깊이 있으면 두꺼운 물층이 신호를 약화시키고 통신이 끊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 우린 파장을 적게 하면서 더 길게 해서 보내요. 같은 시간 안에 단파의 주파수가 장파의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저주파라고 불러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파장들이 지구 전역, 심지어 우주로까지 이동한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흥미로워져요. 파장은 태양 복사 입자와 충돌해요. 우리는 태양을 빛과 열을 주는 친근한 거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해로운 방사선을 엄청 방출합니다.
각 플레어나 물지의 전기 방전은 우리 고향별에 훨씬 더 큰 방사선 폭발을 일으켜요. 이 입자들은 전파가 그렇듯이 우리 행성으로 날아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안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방패막 역할을 하는 우리의 방울에 충돌해요.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온 방사선 입자는 지구 주위의 방사선대에 축적됩니다.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그걸 가둬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초저주파 방울이 이 방사선대 바로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이게 해로운 배출물들을 격퇴하는 것을 도와주죠. 오래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대는 예전에 훨씬 더 낮았고 지구에 더 가까웠다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우리 문명이 전파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파장이 그 대를 더 높이 올렸어요. 아무도 단순한 전파에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게 미래의 우주 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에 있을 때 자기장은 방사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은 충전된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의 극지방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빛나게 할 때 그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오로라예요. 다음번에 이 아름다움을 감탄할 때 실제로는 극도로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가 여러분을 구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구 자기장 바깥 우주 어딘가에 있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몇 달을 보내는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과학자들은 우주정거장과 우주선 주변에 초저주파 보호용 버블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아마도 화성을 식민지화할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장도 없고 방사능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인공 방울을 만들면 해로운 방사선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방울은 대기입니다. 레이어드 케이크나 양파 같은 거죠. 대기의 각 층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가장 낮은 층은 대륙권이에요. 이 층은 지구상의 모든 공기 중량의 8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기가 있는 주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은 날씨라고 불리는 기계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태양이 지구로 에너지 광선을 보냅니다. 우리 행성의 표면은 그것들을 반사하고 대륙권의 공기를 데워요. 이게 차가운 공기와 자리를 바꾸고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모든 바람, 사이클론, 폭풍, 토네이도는 대륙권에서만 일어납니다. 최대 약 12km에서요. 그래서 상업용 비행기는 약 10km 고도에서 비행해요. 바람이나 다른 악천후가 이 지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곳의 공기는 아래 지구만큼 밀도가 높지 않아요. 해수면 위로 1.6km를 나는 것은 비스킷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10km 고도에서 비행하는 건 부드러운 휘핑크림을 통과해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비행기는 저항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에요. 연료도 아낄 수 있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해주죠.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은 날씨가 매우 춥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열을 흡수해 서로 전달할 공기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워요. 같은 이유로 여기서는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좀 가볼게요. 이것은 성층권입니다. 여기는 공기 분자가 더 적어요. 그리고 기상 탐사선이 날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달린 작은 풍선의 일종이죠. 이 대기의 일부분은 또한 잘 알려진 오존층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로운 자외선에 대한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오존은 3개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산소와 거의 비슷해요. 해로운 자외선이 우리 대기에 들어올 때 O3 분자와 충돌합니다. 광선은 분자를 O2와 다른 산소 원자로 분해해요. 광선 자체는 열로 변환돼요. 하지만 오존은 빠르게 재생됩니다. 산소 원자 하나가 O2와 결합하면 오존 분자는 우리를 다시 보호할 준비가 되죠. 이것이 우리를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출현시켰어요.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린 대기 중에 프레온 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옛날 냉장고를 채우곤 했었죠. 하나의 염소 원자가 공기 중에 있을 때 프레온 분자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게 산소 원자 하나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제 오존은 예전처럼 재생될 수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그런 해로운 가스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오존층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오존층이 21세기 중반에는 완전히 회복될 걸로 예상합니다. 성층권은 약 50km에서 끝나요. 다음 층은 그중 가장 차가운 중간층이에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5도씨예요. 여러분의 냉동고보다 5배 더 차가운 거죠. 이곳은 대기 중의 마찰로 인해 유성들이 불타기 시작하는 대기층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완전 타버립니다. 이곳의 공기는 비행기나 풍선이 날기엔 너무 희박해요. 하지만 인공위성이 날기엔 너무 밀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 대기층은 잘 연구되지 않았어요. 다음 층은 해발 90km에서 8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 거리보다 약간 더 먼 거예요. 대기의 2층에 카르만 라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구와 우주의 경계예요. 열권은 우리의 모든 우주선과 위성이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또 국제우주정거장의 본거지이기도 하죠.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곳의 공기는 여러분의 오븐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보다 약 10배 더 뜨겁습니다. 이 모든 건 태양 활동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이 열기를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열을 전달하는 공기 분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은 말 그대로 그 사이를 떠다닐 수 있을 거예요. 물이 3방울밖에 없는 거대한 수영장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열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 중 가장 높은 층은 외기권이에요. 이게 우리 공기방울 중에 가장 넓은 층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의 경계가 약 19만 3천 킬로미터로 달의 반까지 간다고 믿고 있죠. 이 지점은 태양 복사 압력이 지구의 중력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우리 대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있었던 우주 비행사들이 실은 지구의 대기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뜻이죠.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상업용 비행기는 시속 926km로 날 수 있습니다. 로켓은 시속 42,500km로 우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행성은 모든 기록을 깨고 시속 53,1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음속보다 43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 속도라면 대서양을 단 5분 만에 횡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행성 2021RX9를 만나보세요. 너비는 40m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3분의 1이에요. 최근에야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그 궤도를 계산할 수 있었죠. 대부분의 행성들처럼 궤도가 둥글지 않고 타원형입니다. 도넛을 약간 누른 것처럼요. RX9는 태양으로부터 약 4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의 중심을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소행성대를 지나 화성의 궤도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통과하죠. 지구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고 나서 새총으로 쏜 것처럼 날아갑니다. 이 소행성은 별의 중력이 귀환 여행을 시작하도록 만들 때까지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거예요. RX9는 지구 시간으로 2.5년에 걸쳐 이런 왕복 여행을 합니다. 비록 이 소행성의 궤도가 지구 궤도와 교차하지만 우리에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7.5배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다른 소행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RX9는 그것들과 충돌해서 궤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 목록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행성 2021NY1이고 이미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2개만큼 크고 초당 9.5km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은 11시간 만에 달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 소행성의 궤도 또한 타원형입니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소행성대와 목성 사이 어딘가 지구와 태양 거리 3.9배 위치에 있습니다. 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은 지구 궤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소행성 NY1은 지구와 달의 거리 4배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지구를 지나쳐 왔습니다.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행성은 거의 지구 시간 4년 만에 궤도를 완전히 한 바퀴 돕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기록된 소행성 2020BT4입니다. 이 소행성은 버스 크기의 바위예요. 지구 상공 370km 고도로 날아갔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태평양 위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 소행성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낮에 지구 위를 날아갔고 우리는 태양의 빛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과학자들은 15시간 후에야 이 소행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에 떨어졌더라면 그냥 아주 운이 나쁜 하루가 됐었을 거라고만 말해주죠. 비록 이 소행성은 작았지만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행성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주 암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권입니다. 대기는 공기 입자로 가득 차 있어요. 소행성이 우리 대기에 들어오면 마찰 때문에 이 입자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소행성을 매우 뜨겁게 달구어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주왕복선의 바닥이 검은 타일로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왕복선은 섭씨 126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작으면 대기 중에 완전히 타버려 먼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그것을 본다면 마치 별똥별처럼 보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름 25m 이하의 소행성은 대기 중에 완전히 타버려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4km 이상의 큰 소행성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를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소행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4179 투타티스. 그 폭이 5.4km나 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커요. 만약 이 소행성을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5의 0이 11개 달린 톤의 무게가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이 소행성이 무질서한 궤도를 돈다는 것입니다. 소행성은 지구와 목성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이죠. 행성들이 이 거대한 바위를 가지고 탁구를 치는 것처럼요. 그것은 또한 소행성이 미친 듯이 회전하게 합니다. 만약 투타티스의 표면에 서 있다면 태양이 끊임없이 다른 지점에서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혼란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움직임을 50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04년에 이 소행성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배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운 좋게도 이 소행성은 언젠가 태양계를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이나 지구는 이 소행성을 새총처럼 먼 우주로 쏘아버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 전체에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명의 존재 여부는 불분명해질 거예요. 비슷한 재앙이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맨해튼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태양은 표면을 뜨겁게 달구고 소행성으로부터 물질을 증발시켰습니다. 먼지와 증기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거대한 꼬리로 변했습니다.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날 밤 그것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였습니다. 어쩌면 달보다 더 밝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 대기에 진입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음을 일으켰습니다. 타기 시작했어요. 운석의 본체에서 작은 파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기 중에 완전히 타버렸지만 다른 것들은 수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충돌의 순간 운석의 질량과 속도는 약 100테라톤 TNT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폭발이에요. 이 모든 에너지는 열로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바다가 충돌 지점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시작된 파장이 지구를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이 지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파도의 쓰나미와 말 그대로 땅을 가를 정도의 강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약 95%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석은 66개의 근무운교 길이에 맞먹는 크기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분화구는 너무 깊어서 에베레스트 산 2개가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화성 뒤에 있던 소행성 때에는 지구에 위협이 되는 많은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케레스처럼요. 그냥 소행성이 아닙니다. 외소행성입니다.
비록 질량은 달의 1%에 불과하고 텍사스 정도의 크기지만 지구와 화성의 궤도에 중력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크기의 소행성과 충돌하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나서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위험한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소행성을 파괴하거나 궤적을 바꿔 지구를 지나 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 무게만큼 무거운 거대한 바위를 파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폭발물을 실은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폭발을 일으킵니다. 소행성 안에 구멍을 뚫고 폭탄을 장치할 필요는 없어요. 폭발은 표면 바로 위에서 발생해야 하고 위를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리 법칙에 의해 소행성은 아래로 약간 움직일 거예요. 비록 소행성이 몇 미터만 움직인다고 해도 우주적인 규모로 본다면 궤적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중력 트랙터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도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소행성의 표면 위를 맴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행성이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저항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 쪽으로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안전해집니다. 또한 태양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천 개의 확대 렌즈로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태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하면 우주정거장은 태양광선을 소행성 표면에 집중시킬 거예요. 표면의 얼음은 증발하기 시작하고 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작용하는 힘이 소행성을 밀어내릴 것입니다. 또는 호일과 같은 반짝이는 물질로 된 거대한 망토를 소행성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을 그런 물질로 감싸면 태양광선을 반사할 겁니다. 이번에도 광선은 한쪽 방향으로 반사되고 소행성은 약간 반대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 방법은 소행성이 도착할 때까지 몇 년의 여유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소행성에 태양열 돛을 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처럼 작동하는 거죠. 단지 공기에 의해 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선에 의해 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로켓 엔진을 소행성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의 비행 궤적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큰 소행성이 지평선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조종 가능한 이 우주 암석을 사용해서 밀어낼 수 있어요. 오전 12시 어린 녹은 지구가 테이아라고 불리는 다른 행성과 충돌했어요.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행성과 대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대륙들은 합쳐져서 초대륙을 이룹니다. 다시 부서집니다. 이는 4억 년마다 일어나는데 즉 시계상으로 매 2시간마다 발생하는 거죠. 오전 5시 30분 바다에서 첫 단세포 생물이 삶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전 8시 첫 바이러스가 출현해요. 오전 11시에 광합성 박테리아가 대기를 산소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햇빛을 받아들였어요. 10억 년이 걸렸죠. 시계상으로는 6시간이에요. 오전 11시 35분 지구에 첫눈이 내려요. 심지어 바다도 얼음으로 변해요. 걱정 마세요. 정오까지 모든 게 녹을 거예요. 오후 1시 내부에 장기가 있는 특별한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3시간 후 결국 버섯과 같은 곰팡이가 되는 새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이 세포들이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옮겨가는 걸 빨리 감기해보죠. 저녁 7시 20분 뭔가 익숙한 게 나타나요. 해면이에요. 저녁 7시 55분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다시 얼어요. 2분 만에 녹아요. 저녁 8시 바다를 보세요. 첫 빛의파리가 등장했어요. 저녁 8시 30분쯤에 지구의 오존층이 나타나요. 2분 만에 바다가 식물로 가득 차요. 저녁 8시 45분에 바다에 생명이 번창하고 있어요. 이제 해파리가 산호 주위를 헤엄치고 있어요. 불가사리들이 오고 있어요. 저녁 8시 52분에 해저의 흔적이 보여요. 생물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밤 9시 10분이에요. 바다 생물들이 육지를 탐험하기로 결심해요.
30초 후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나타내어 순식간에 온 지구로 퍼지네요. 밤 9시 41분 첫 곤충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그들은 육지에 새로 형성된 식물과 나무를 먹고 살아요. 9시 45분에 최초로 다리가 4개인 동물들이 얕은 물에 나타났어요. 밤 10시 10분에 이 4발 달린 생물들은 후에 포유동물, 파충류, 새, 그리고 공룡이 될 그룹으로 나뉘어요. 10시 30분이 되자 모든 게 사라져요.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소행성이나 거대한 화산 폭발이 그걸 야기시켰죠. 모든 종의 5%만이 생존합니다. 밤 10시 34분 공룡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첫 공룡은 니아사사우루스였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게 진짜 공룡인지 아니면 공룡으로 변하고 있는 친척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밤 10시 45분 또 다른 대멸종이 찾아옵니다. 초기 공룡들이 살아남아 전 세계로 퍼질 기회를 잡았어요. 5분 안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날 거예요. 밤 11시에 유럽의 첫 새들이 나타나요. 밤 11시 15분이에요. 그리고 포유류들이 그룹으로 나뉘고 있어요. 고래, 코끼리, 아르마딜로, 영장류를 형성하면서 가지를 뻗어나갈 겁니다. 밤 11시 17분에 공룡이 최대의 크기에 도달해요. 가장 큰 것은 아르젠티노사우루스예요. 길이는 스쿨버스 10대만 하고 7층 창문을 엿볼 수 있을 만큼 크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시간은 밤 11시 26분이에요. 먼지가 사방에 날려요. 몇 초 후 모든 게 개었지만 공룡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공룡이 사라져서 남은 몇 안 되는 포유동물들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어요. 밤 11시 30분 영장류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중 하나는 유인원, 고릴라 그리고 언젠가 인간이 될 거예요. 11시 58분이요. 침팬지와 난쟁이 보노보 원숭이들이 나타나요. 15초 후 호미닌종이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시작해요. 밤 11시 59분 23초 아프리카에 인간이 나타나는 시기죠. 1초 뒤 전 세계로 이주합니다. 이들은 언어도 없고 도구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없어요. 그건 밤 11시 59분 58초에 일어나요. 바로 10만 년 전 그 하루가 끝나기 2초 전에 우리의 복잡한 인간종이 등장합니다. 소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구에서 드물지 않아요. 매년 약 17,000개의 소행성이 지구를 방문해요. 아마 여러분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별똥별을 보셨을 수도 있죠. 별똥별은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밝은 꼬리를 남깁니다. 물론 그건 하늘에서만 아름답게 보여요. 만약 별똥별이 지상에 떨어지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거예요. 다행히도 별똥별은 대부분 지표면 48에서 80.5km 상공에서 폭발해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분은 우리에게 무해해요. 하지만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게요. 0.3에서 1m 높이의 소행성. 이들은 사람 크기 정도예요. 실제 피해를 입히기엔 너무 작죠. 대부분의 경우 하층에 도달하지도 않고 대기권에서 폭발해요. 하지만 동시에 소행성은 매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지표면에 튕겨냅니다. 4에서 4.6m 소행성 기린이나 매머드 정도의 높이예요. 약간 더 큰 이 운석들은 덜 자주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오죠. 이전 운석들과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심각한 위협이 되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요. 9.1m, 3, 4층 건물의 높이예요. 이런 소행성들은 10년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해요. 그리고 이제부턴 진지한 이야기예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파도로 내뿜어요. 이 소행성이 지구에 닿으면 얼마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실 거예요. 19.8m, 다층 건물 높이죠. 60에서 70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한다고 해요. 좋은 소식은 지상 19.3km 상공에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소행성이 지상에 닿으면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 지역 전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나쁜 소식은요. 그러한 소행성이 이미 최근에 우리를 방문했고 꽤 힘든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첼랴빈스크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현지 시간으로 2013년 2월 15일 오전 9시 20분경 이 거인은 지구 대기권에서 속도를 늦춘 후 지구 상공 23.3km 지점에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그 조각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도시 곳곳에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의 집, 학교 등 많은 건물이 파손됐어요. 모든 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 결과 16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해요. 다음 소행성은 2070에서 80년대쯤에야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정확히 어디에 착륙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1.4m 자유의 여신상과 그 받침대까지 합친 높이예요. 이러한 거에는 4,500년마다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우리 목록의 첫 번째 소행성인데요.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악명 높은 퉁구스카 운석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소행성 재난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동부에서 일어났어요. 운석은 두 번째 태양처럼 밝았고 사람들은 지구에 막 접근했을 때 열파를 느꼈어요. 운석은 강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지역이 타이가로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 대도시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즉시 많은 나무를 파괴했어요.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죠. 폭발 소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들렸어요. 수십 킬로미터 주변에선 모든 집 창문이 깨졌고요. 이 충돌로 인한 자기 폭풍은 5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류를 기다리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9942 아포피스 370.3m 에펠탑보다 약간 더 커요. 과학자들이 2013년에 발견한 이 운석이 우리의 다음 손님이 될 거예요. 이러한 힘의 충돌은 약 10만 년에 한 번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한 폭발의 힘은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의 치명적인 폭발의 힘과 같아요. 그 분화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화 중 하나로 간주되어 끔찍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165개의 도시와 정착촌이 완전히 파괴됐고 132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폭발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소행성은 5.6km의 분화구로 남겨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먼 미래에 직면해야 할 상황이고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아직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2070년이 되면 운석은 지구에서 거의 2억 8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죠. 따라서 우린 적어도 100년 혹은 그 이상은 안전할 거예요. 게다가 지구는 더 끔찍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1k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타워보다 높아요. 이러한 충돌은 50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해요. 마지막으로 충돌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한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결과를 가정할 수는 있어요. 파도가 전 반구를 휩쓸었을 거예요. 분화구의 지름은 약 14.5km가 될 거고요. 완전한 재앙이 되겠죠. 그런 힘의 마지막 사건은 2600만에서 28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위치한 초화산 라가리타가 폭발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화산 현상으로 알려진 사건 중 하나였어요. 이 엄청난 폭발로 인해 현재 콜로라도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화산재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더 큰 운석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동물종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칙스윌룩 운석, 공룡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운석이죠. 약 6,600만 년 전의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충돌은 약 5억 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칙스윌룩 운석의 높이는 20km였어요. 너무 높아서 지상에 닿으면 성층권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이 운석이 남긴 직경 200km의 분화구만 봐도 얼마나 거대한 운석인지 알 수 있어요. 지구와 충돌했을 때 수백만 톤의 에너지가 방출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죠. 운석은 매우 가파른 각도로 떨어지면서 거대한 먼지와 화학물질 구름을 만들어 전 세계로 퍼뜨렸어요. 이 먼지는 매우 얇은 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량도 50조 톤에 달했어요. 충격파가 지구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어요. 화산이 활발하게 분화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대기로 방출되는 그름과 일산화탄소의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며칠 동안 태양으로부터 폐쇄됐어요. 지구 전체를 어둠이 지배했죠. 식물은 충분한 산소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대륙의 바다의 온도는 평균 10에서 32도까지 떨어졌고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지구 생물권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중 하나를 초래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는 이러한 재앙 이후에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작은 운석이 모든 공룡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은 운석과의 충돌이 아니라 행성 전체와의 충돌이었을 거예요.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가상의 외소 행성인 테이아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수조 개의 연료가 된 거죠. 지구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충돌로 달이 탄생했어요. 알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의 구름 속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행성 하나를 피하고 또 하나를 그러다가 전속력을 내서 일부러 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일이에요. 모든 임무는 11월 2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펠컨 9 부스터 로켓은 이미 발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22층 건물만큼 높아요. 11마리의 기린만큼요. 로켓은 약 8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큰 코끼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셈이죠. 코끼리 먹이도 같지요. 카운트다운 3, 2, 1, 점화. 사방의 연기가 자욱하고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개 엔진이 전력으로 로켓을 가속시켜요. 전속력일 때 로켓은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 엔진이 꺼지고 로켓의 1단계가 해제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단계는 점화 명령을 수신합니다. 로켓은 하나의 엔진을 켜고 궤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물 캡슐이 열리고 다트 우주선을 내보내죠. 다트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를 뜻해요. 일단 발사되면 우주선은 두 개의 큰 태양 전지판을 펼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혁명적인 이온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기존 엔진의 수톤에 연료를 태워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로켓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출된 가스를 밀어내요. 이온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화 가스를 가속시키죠. 기존 로켓처럼 이 가스를 방출하고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덜하긴 하지만 우주선을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켓 엔진은 도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예요. 이온 엔진이 천천히 가속되는 동안 페달을 밟으면 일반 엔진은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하지만 재래식 로켓이 급유를 위해 멈춰야 할 때 이온 엔진은 미친 속도로 일반 로켓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렇게 다트 우주선은 1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화성까지의 비행은 약 7개월이 걸려요. 시간을 1년 후로 빨리 돌려볼게요. 우린 도착했어요. 이건 소행성 디디모스입니다. 디디모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이 전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와 태양 거리의 2배예요. 이 지점에서 태양은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1천문단위, 즉 이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 행성의 궤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디모스는 약 780만 킬로미터 거리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건 달의 궤도보다 20배 더 멀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7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디모스는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미래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더 커요. 그리고 2시간 15분의 한 바퀴의 속도로 회전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행성 동반자가 있어요. 폭이 160m인 작은 돌덩어리예요. 스쿨버스 12대 혹은 기차 10칸 정도의 크기죠. 이 돌덩어리가 소행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궤도 주기는 약 11.9시간입니다. 나사는 최대 너비 25m까지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지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25m에 800m 사이 크기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상의 소행성은 큰 도시나 심지어 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디디모스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소행성에 대한 방어 방법 중 하나를 디디모스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충격체예요. 그래서 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소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작은 동반자까지도요. 다트는 이미 초속 6.6km의 속도로 소행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것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까지 3초 남았습니다. 2, 1, 쾅! 우주선은 전속력으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소행성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당구공처럼 우주로 날아갈까요? 자,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작은 소행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궤도 주기를 몇 분 정도 줄이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 망원경으로 충돌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린 또 다른 임무를 띈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보낼 겁니다. 바로 헤라입니다. 2024년에 발사될 것이고 2027년경에 디디모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우주선은 다트의 충돌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장비를 운반할 겁니다. 도착하면 헤라는 새로 생긴 충돌 분화구를 포함한 그 작은 소행성의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헤라는 또한 2개의 큐브셋을 운반할 겁니다. 이건 신발 상자보다 작은 소형 우주 탐사선입니다. 헤라는 이 작은 위성들을 발사해서 소행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탐사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우주 암석을 연구할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중 하나는 소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소행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또한 헤라가 미니 임팩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큰 우주선과 작은 우주선으로 인한 충돌의 차이를 평가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소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로켓을 위험한 소행성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도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우주적 규모에서는 궤적을 조금만 바꿔도 소행성의 도달점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충격체만이 위험한 소행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중력 트랙터도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역시 소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야 합니다.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게 해요. 모든 소행성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같은 고도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방법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발견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소행성 트랙터 기술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입니다. 소행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빔을 겨누는 거예요. 소행성의 특정 지점을 가열해서 그곳의 물질이 증발하게 만듭니다. 이때 물리학이 작용해요. 소행성의 물질은 위쪽으로 증발합니다. 그것은 소행성 자체를 아래로 이동하게 만들죠. 로켓 엔진이 작동한 것처럼요. 연소된 연료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고 우주선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한 레이저 대신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확대경을 장착할 수 있는 큰 우주 정거장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 돋보기로 나무 표면에 글자를 새기려고 해본 적 있나요? 그것과 같은 작업이에요. 차이라면 대상이 소행성이라는 거죠. 우주 정거장은 많은 태양 광선을 모아 소행성의 한 지점에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물질이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이건 소행성이 궤도를 약간 바꿔서 우리 행성을 지나쳐가게 만들어요. 포일은 어때요? 네, 그래요. 평범한 포일을 사용해서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소행성을 포일과 유사한 반사 물질로 감싸야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할 거예요. 이건 소행성의 표면에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태양의 광선이 소행성을 밀어내서 궤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명백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은 재래식 로켓 엔진입니다. 소행성에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엔진이 충분하다면 우린 소행성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우주 암석이 나타나면 엔진을 켜서 소행성이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충돌은 심지어 매우 큰 소행성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볼만한 라이트쇼가 펼쳐질 거예요. 모두 탑승하세요. 여기는 은하계 여행선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북부 은하군이에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자리 은하,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놀라운 볼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펴주세요. 초광속으로 전환할 때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원적 위상 변화를 겪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따끔거림은 금방 지나가요. 승객 여러분, 우리는 은하 위도 18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북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첫 볼거리는 M42로 알려진 강력한 항성 생성 영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하지만 먼저 광고된 여행 일정에 없었던 선장님의 특별 선물 말머리 성운입니다. 좌연에 있어요. 왼쪽을 말하는 거죠. 명칭은 M43입니다. 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신생 별에는 강한 태양풍이 불어서 성운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지금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수천 년 안에 그 가스는 우리 태양을 만든 별과 같은 성운에 의해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에 의해 포획된 성운 가스들을 제외하고는요. 좋아요. 우리 승객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M42와 M43의 M은 뭘까요? M은 메시에를 뜻합니다.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였던 샤를 메시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는 초기 망원경을 통해 뿌옇게 보이는 110개의 물체를 카탈로그에 출판했어요. 말머리 성우는 그의 목록에서 43번째예요. 투어를 계속하다 보면 M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길 보세요. 우리는 오리온 성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운의 가스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장기 노출 망원경 사진과 성운의 다양한 가스를 강조한 사진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탑승 패킷에 동봉된 색안경을 사용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광속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 성단에 접근하면 밝은 별 세타 C가 시속 800만 km의 속도로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구름 전체를 변형하여 근처의 별들을 압축하는 충격파를 만들어요. 세타 C는 태양보다 20만 배 더 밝은 메가스타예요. 약 100만 년 후에 초신성이 될 거예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산소, 수소, 황이 마치 형광등처럼 이온화된 상태로 빛납니다. 산소는 파란색, 수소는 빨간색, 약간의 녹색, 그리고 황과 먼지는 노란 오렌지색으로 빛나요. 오리온 성운에서 나와 은하면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나선팔이 보입니다. 은하 위 이 높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 태양은 페르세우스 자리 팔 바깥쪽과 궁수 자리 팔 안쪽 사이에 있는 오리온 자리 팔에 있습니다. 밀키웨이 중심에는 항성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밝은 자성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하의 70% 이상이 자성막대를 포함해요. 이것은 성숙한 은하의 표시예요. 멀리 있는 은하의 20%만이 중심 핵의 자성막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승객 여러분, 주스바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H1 서버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저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하지만 수많은 외소 은하에 주목해주세요. 우리 은하 주변에 4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그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LMC라고 부르는 대마젤란 운은 밀키웨이에 있는 불규칙 외소 은하로 약 300억 개의 별을 포함한 역동적인 항성 형성 지역으로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곧 통과하게 될 거예요. 대마젤란 운이 있다면 물론 소마젤란 운 SMC도 있겠죠. 저기 있네요. LMC의 왼쪽 아래에 있어요. 밀키웨이가 결국에는 이 두 외소 은하를 모두 삼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흡수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색안경을 다시 쓰고 보면 LMC가 수백만 년 동안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SMC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빼앗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가스에 대해 잘 알아요. 우리는 밀키웨이에서 약 50kpc, 5만 파섹 또는 16만 3천 광년 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파섹이 뭘까요? 아니요, 파란색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1파섹은 약 3.26광년이고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파섹이라는 단어는 패럴렉스와 세컨드의 조합입니다. 패럴렉스는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각각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패럴렉스죠. 하나의 천체가 태양의 한쪽 면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고 6개월 후에 다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었을 때 그 차이는 각 또는 각분, 각초, 각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파섹, 패럴렉스 1각초이며 약 3.26광년으로 밝혀졌어요. 1파섹은 이런 차이가 3600분의 1초인 거리예요. 줄자로 광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섹은 별이나 은하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패럴렉스가 클수록 물체는 더 가깝고 패럴렉스가 작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타란툴라 성운의 중심부에는 R136 성단이 있습니다. 1광년 거리 내에 각각 태양의 5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40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에서 4광년 이내에는 다른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약 2시 방향에서 초신성 1987A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만 배 밝은 청색 거성은 중심핵이 폭발하여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제2형 초신성이 됐어요. 그것은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인 중성자별과 엄청나게 화려한 불꽃놀이를 남겼습니다. 대마젤란 운의 1987A는 1604년 이래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신성인데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진 밀키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약 2주 동안 낮 동안에도 볼 수 있었어요. 1987A가 청색거성이었기 때문에 초신성이 된 후 오리온 별자리 발치에 있는 별인 청색거성 리겔이 머지않은 미래의 초신성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초신성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늘어났어요. 리겔은 지구로부터 약 86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겔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지구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약 860년이 걸릴 거예요. 초신성 1987A는 코발트, 니켈,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과 가벼운 규산염을 타란툴라 성운으로 분출했고 이것들은 별과 행성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저희 서버는 현재 우주 테마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이 승객들에게 목성 솜사탕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가스 전문가라고 말했죠? 다음 정거장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입니다. 우리가 밀키웨이를 떠날 때 그 헤일로와 3천억 개의 별을 주목하세요. 은하 헤일로에는 최대 150개의 구상성단이 존재해요. 이들은 은하 원반을 통과하여 궤도를 도는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은하에 오게 되었는지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불규칙 외소은하 NGC 6822를 볼 수 있습니다. NGC는 New General Catalog의 약자로 천체의 새 일반 목록을 의미해요. 아마도 이전에 오래된 목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없었어요. 그저 새 목록이에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조하는 새 일반 목록 개정판은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NGC 6822를 지날 때 자성막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과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하는 1884년에 E.E. 버나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버나드의 은하라고도 불립니다. 버나드는 훌륭한 천문 관찰자였습니다. 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분화구가 있고 화성에도 하나 있고 목성의 달 가니메데의 한 지역 소행성 819 버나디아나도 있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인 버나드의 별도 있어요. 에드워드 에머슨 버나드처럼 우주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수조계의 별을 가진 거대 안드로메다 은하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서쪽 가장자리 위를 지나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소 동반 은하 중 하나인 M110, 일명 NGC 205를 방문할 거예요. 네, 명칭이 두 개예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사용하세요. 그런 형태로는 최초이고 약 35억 태양 질량에 맞먹는 소형 회전 타원체 은하 M110 또는 NGC 205는 중심의 근처에 8개의 구상성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삼켜지거나 흡수될 거예요. M110의 전반적인 항성 생성 부족으로 볼 때 이미 항성과 가스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여행을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M33, 삼각형자리 은하. 우리 국부 은하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나선 은하입니다. 라틴어로 삼각형을 뜻하는 트라이앵굴럼 자리. 즉, 삼각형 자리에 위치한 M33은 밀키웨이의 약 절반 크기입니다. 삼각형 자리 은하는 지구에서 27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 훨씬 더 가깝고 그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만약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한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진로를 바꿀 수 있고 예상되는 밀키웨이와의 충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 식사가 있어요. 닭고기와 생선 중에서 선택하세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별 5개를 주시면 디저트도 드려요.